빅데이터는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나 역사를 토대로 그 기록을 쌓아서 만드는 건데, 사람은 어찌 보면 감정이 매분 매초 매 순간 바뀌는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행적이 과연 큰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은 이제 내일 뭐 먹을지도 바로바로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이제 한 사람의 변화나 혹은 그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예측하는 작업들이라는 건 굉장히 난망한 일이에요. 근데 집단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수많은 변수에서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인 형태의 금기나 더 나아가서 제도의 변화, 심지어 온도라든지 날씨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내가 인풋을 받거든요. 그걸 집단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래뉴러티에 대한 부분들은 내 목표보다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을 그래서 마이닝 마인즈라고 했던 이유가 복수형을 쓴 거예요. 한 명의 마음이 아니라 복수형인 소셜 마인드를 읽고 싶었기 때문에 마인즈라고 한 거라서 답은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상당한 수준까지 가능하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감명 깊게 강연 들었습니다. 지금껏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보람이 찼던 일과 그리고 가장 후회된 일, 또 그 후회된 일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여서 극복을 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는 일이 2000년도에 설립한 기업을 지금까지 함께 많은 동료 그다음에 선후배 그 연구원들과 함께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던 일이 빅데이터라고 불리운 게 201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분류에 의한다면 존재하지 않던 일을 하던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인데 소셜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중에서 마인드를 이끄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시도 자체가.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불리웠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는 오히려 나온 지가 3, 4년밖에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그걸 노렸대거나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마음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리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사회적인 합의를 알고 싶었고 변천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쪽 일을 해온 거고요. 좋았던 점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한 의도나 혹은 연유나 그분의 향후의 의사결정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분에게 좀 배려하거나 혹은 살갑거나 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혜택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유가 갈등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가 좀 줄지 않았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한이 좀 있는 편입니다. 소수의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더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되고 그런 독점 체제가 이제 데이터의 빈부격차 문제로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소득의 빈부격차 같은 경우에는 누진스 데이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학생이 여쭤보신 내용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올라와 있는 이슈예요.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나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법률이나 제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류의 역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로 접어들고 철기로 갔던 이유가 더 나은 툴을 얻어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 차이가 있다면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다음에 지능이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축적의 어떤 국가적인 형태의 투자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찬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교육의 시스템이라든지 우리의 산업의 발전 단계가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태세를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말 지식산업으로 못 갔던 그런 많은 국가들은 이 부분까지 오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인류의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격차는 언제나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빨리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류를 위해서라면 그것의 어떤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데이터에 접근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해에 대한 어떤
어떤 기술 내지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편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합의해 나갈 겁니다. 네. 라이브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값을 찾는 일은 기업의 이윤 창출의 목적 외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케이스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혹은 젠더라든지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도와주세요였잖아요. 지금 데이터로 다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얼마만큼 어려움이 많고 이 변천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명한 형태의 집행을 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갖추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기업의 역할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NGO나 아니면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냐, 혹은 설명할 것이냐, 혹은 풀어낼 것이냐, 아니면 작은 문제라든지 혹은 더 효율적인 부분들은 기업에 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것을 그냥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본업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형태의 니즈가 기업 분야, 민간 분야, 공공 분야에서 고르게 연결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 데이터가 반드시 쓰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그럼 마이닝해서 모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건의 결과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를 이렇게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면 그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그냥 우연적으로 랜덤하게 발생한 정보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학생의 질문을 약간만 좀 더 교정해드리면 그런 경우 인과관계이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는데 실제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거나 혹은 이게 오도되어서 상관관계가 랜덤리 나왔기 때문에 인과와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실제로.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이 100% 완벽하게 증명되는 사회 현상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accuracy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정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거는 더 나은 거지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것이고 흥미롭게도 이게 언제나 배러해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직관과 경험치와 진화의 결과의 산물인 우리의 의사결정 속에 들어있는 DNA 속에 들어있는 의사결정으로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꽤 효율적이긴 한데 정교하진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기계가 시스템이 도와줌으로써 더 나은 디시전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굉장히 많이 노면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특히 학문 분야는 이분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논지를 또 제공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디스커션 중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낙태 이슈도요. 거기에 대한 다른 형태의 논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뭐 숫자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 더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결국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 텐데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예제가 있어요. 영국이 첫 번째 산업혁명 당시에 그 그러니까 방적, 방직 이쪽 연사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실 잡고 그다음에 물건 중에서 면포 만드는 분들이 먼저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러다이트 운동하셨던 분들인데요. 예. 그때 역사를 봤더니 그분이 고수익이었대요. 상당히 실을 잡는 행위라는 게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상당히 기술자였고 고수익이었는데 새로 나왔던 그런 실이나 그런 것들이 퀄리티가 안 좋아도 워낙 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 생산이 더 발전이 되면서 이제 어려워졌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지금의 이슈뿐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사람들의 직업을 위협해요. 그 대신 새로운 직업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는 발전하는데 문제는 그게 개인 단에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나아질 텐데 나는 잡을 잃지 않을 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생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 학생 아닐 수 있으니까 들으신 분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단순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화이트 컬러가 자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같은 것들,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펜대를 굴리는 직업, 이 부분이 지금 자동화가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 작업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의 역량을 기계가 맡고 어떤 부분의 역량을 사람이 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준비한 것도 자동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어떻게 새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 단에서는 준비해야 되고요.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전환기에 힘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재정의, 더 나아가서 분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규칙을 만드는 작업들이 같이 가게 될 거예요. 빅데이터가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답이 둘 다 맞습니다.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뭐 해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엔진이나 시스템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화이트 해커도 있고 정말 해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창과 방패, 도둑과 그다음에 경찰의 싸움처럼 끝도 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음과 양이 다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의를 가지고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깨끗해지고 공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는 뭐 함부로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신호 여기거나 이런 일들이 더 빈번했거든요. 그럼요. 적발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부 다 AI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시스템의 굉장히 밀집한 그런 축적은 실제로 공동체에서의 규칙에 대한 주성을 높이기 때문에 투명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통한 무엇인가의 선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새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학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추천하시나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걸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터미널러지, 새로 나온 직업들은 합의가 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전문가 그랬는데 어떤 분은 뭐 유량 체크하시고 어떤 분은 펀드의 적합성이라든지 위기를 관리하시고 저 같은 경우라면 소셜 마인드를 읽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칭은 그렇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회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어떤 필드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것인가를 정의하고 그때 데이터가 쓰일 수 있다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필드를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출발을 학생들이신 경우에는 필드를 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탐색해보는 작업들은 연결된 기본적인 선수 과목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신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데이터 규제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갈등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고 정보의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 이익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규제하고 폐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 여쭤보셨던 질문, 이익일까요는 공공선이자 우리의 꿈이죠. 근데 그거는 유엔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 네이션으로 가지 못하고 국가로 분할되는 형태의 역학과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꿈인데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현실과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폐쇄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자스민 혁명부터 중국에 있어서의 수많은 새로운 스트러글링까지도 뭐 잠시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연계되고 싶어하고 공개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의 열망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막아도 결국엔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될지 고민해야지 그걸 관리하거나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